폭풍의 언덕, 작가 에밀리 브론테. 에밀리 제인 브론테는 오크셔주 손턴에서 영국 국교회 목사의 넷째 딸로 1818년 7월 30일 태어났다. 히스꽃이 만발한 호어스는 하늘과 땅이 빛나는 아름다움으로 넘쳐 흐르지만 대개는 겨울에 혹독한 눈보라와 더불어 음습한 날씨가 계속되는 황무지였다. 황무지에서 자란 에밀리는 그 음울한 자연을 마음속 깊이 사랑하면서 정력적이며 과묵하고 고집스런 오크셔 기질과 내성적인 성격으로 성장했다. 남다른 감수성과 정열, 강인한 독립심 등이 그녀의 작품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1821년 호어스로 옮겨온 지 1년 반이 지났을 때 어머니는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이때 병간호를 위해 와있던 이모가 평생토록 그녀들과 함께 지내게 된다. 1824년 새 언니와 함께 에밀리는 칼스 윌슨 목사가 설립한 코안 브리지에 입학을 하였다. 급식도 나쁘고 위생 환경은 불결했으므로 건강을 해치는 학생들이 많았다. 이듬해 초여름에 이후 두 언니가 폐결핵으로 죽었다. 여기에 놀란 아버지가 에밀리와 살럿을 집으로 데려왔다. 에밀리는 여러 번 집을 떠나 학교 기숙사에 들어갔으나 호어스의 언덕을 떠나서는 못 견뎌해 조용히 집에서 자연과 독서와 고독을 벗삼아 문학의 길을 다져나갔다. 1846년 새 자매는 시집을 잡이 출판하였으나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다. 에밀리의 유일한 소설이자 처녀작인 폭풍의 언덕을 출판했지만 비평가들로부터 심한 냉대를 받았다. 폭풍의 언덕이 정당한 평가를 받은 건 얼마 되지 않았다. 1848년 에밀리는 오빠 브라네르 장례식 때 감기에 걸려 폐결핵이 악화되어 30세의 나이로 생애를 마쳤다. 영국 문학사뿐 아니라 세계 문학사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폭풍의 언덕, 작가 에밀리 브론테는 단 한 편의 소설과 200편이 채 못되는 시를 남겼다. 그녀는 단 한 편의 소설로 세계 문학사에 있어 불세출의 문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찬란한 영광을 안았다. 작품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801년) 루크우드 씨가 스러시 크로스 저택에 새들어 사는데 주인 히스클리프가 사는 워셔링 하이츠를 방문했다. 날이 어두워져서 하룻밤 묵게 되었다. 앞장을 서서 계단을 올라가면서 가정부 엘렌 딘 부인은 나에게 촛불을 숨기고 소리내지 말도록 일러주었다. 주인이 그녀가 나를 재워주려는 방에 대해서는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 어떠한 사람도 그 방에서 자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나는 이유를 물었다. 그녀도 모른다고 대답을 했다. 그녀가 그 집에서 살아온 지는 두어 해밖에 되지 않았고 이 집엔 너무 이상한 일들이 많아서 일일이 호기심을 가질 수도 없다는 것이었다. 나 자신도 너무 어리둥절해서 호기심 같은 건 일으킬 겨를도 없이 문을 닫아 걸고는 침대는 없는가 하고 둘러보았다. 가구라고는 의자 한 개와 옷장 하나, 그리고 옆구리에 마차의 창 비슷하게 네모난 구멍이 뚫려있는 큼직한 창나무 괴짝이 하나 있을 뿐이었다. 내가 그 창턱에 촛불을 놓고 보니 판자 한쪽 구석에는 곰팡이가 핀 몇 권의 책이 쌓여 있었다. 그리고 페인트 칠이 되어 있는 판자엔 무엇으로 긁어서 그린 듯한 낙서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이 낙서들은 크고 작은 갖가지 모양의 길을 같은 이름을 되풀이한 것으로
캐서린 언쇼라는 이름이 군데군데 새겨져 있는가 하면 캐서린 히스클리프가 되었다가 또 몇 군데는 캐서린 린튼으로 되어 있기도 했다. 나른하고 하염없는 기분으로 나는 창에 머리를 기대고 캐서린 언쇼, 히스클리프, 린튼이라는 철자를 계속 더듬다가 눈을 감았다. 그러나 5분도 채 못되어 어둠 속으로부터 흰 글자들이 유령처럼 또렷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몸이 으스스한 데다 메스꺼움 때문에 기분이 매우 언짢아져서 일어나 앉아 약간 타들어간 큰 책을 무릎 위에 펼쳤다. 그것은 작은 활자로 인쇄된 성경이었는데 지독하게 곰팡내가 났다. 면지에는 캐서린 언쇼 장서라는 글자와 약 25년 전의 날짜가 적혀 있었다. 나는 그 책을 덮고 다른 책도 한 권 한 권 조사해 보았다. 캐서린의 장서는 정선된 것으로서 손때가 묻고 헐어있는 것으로 보아 늘 들고 다녔던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어떤 것은 독립된 문장들이었고 미숙하고 유치하게 씌어진 규칙적인 일기체 같은 부분도 있었다. 여백의 한 페이지 처음 눈에 띄었을 때는 퍽 신기하다는 생각되었지만 이쪽에는 하인 조지프 녀석을 썩 잘 묘사한 풍자가 거칠지만 밉지 않게 그려져 있어 대단히 재미있었다. 그래서 내게는 불현듯 캐서린이라는 여성에 대한 흥미가 솟아나면서 즉시 빛바랜 그녀 읽기 힘든 글씨를 해독하기 시작했다. 지긋지긋한 일요일이다. 아버지가 되살아나셨으면 좋을 텐데 오빠가 아버지 대신이라니 질색이다. 히스클리프에 대한 오빠의 행동은 잔인해. 그와 나는 반항할 것이다. 우리 둘은 오늘 저녁 그 첫발을 내디딘 셈이다. 온종일 비가 몹시 내렸다. 우리는 교회에 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조지프가 모두를 다락방에 모아놓고 설교를 해야만 했다. 힌들리 오빠 대에는 아래층에서 편안히 불을 쬐고 있는데 둘이서 성경을 읽지 않은 것만은 틀림없지만 히스클리프와 나와 그 불쌍한 머스마이는 기도서를 가지고 올라오라는 명령을 받았다. 우리는 곡식부대 위에 한 줄로 앉아서 신음하며 떨고 있었다. 조지프도 추위에 떨었으면 좋으련만. 그러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설교를 짧게 할 테니까. 그러나 터무니없는 생각이었다. 예배는 3시간이나 계속되었다. 그런데도 오빠는 우리가 내려오는 것을 보았을 때 아니 벌써 끝난 거야? 하고 소리칠 만큼 뻔뻔스러웠다.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만 해도 일요일 저녁에 떠들지만 않으면 우리는 놀아도 괜찮았는데 지금은 조금 웃기만 해도 구석으로 쫓겨나야만 했다. 너는 이 집에 주인이 있다는 것을 잊었니? 하고 폭군 같은 오빠는 말한다. 나를 화나게 하는 녀석부터 박살을 내주겠어. 절대로 까불고 떠들어선 안 돼. 마구간에서 조지프가 들어와서는 억지로 낡아빠진 설교책을 우리에게 내밀어 난로에서 비치는 희미한 불빛으로 그것을 읽을 수 있도록 우리를 끌어안쳤다. 나는 도저히 그런 식으로 책을 읽을 수는 없었다. 이따위 책 같은 건 보기도 싫어 하고 말하면서 책을 집어 계집으로 던져버렸다. 히스클리프도 그의 책을 같은 곳으로 쳐버렸다. 그러자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힌들리 도련님! 하고 우리의 목사님인 조지프가 소리를 쳤다. 도련님 이리 와 보세요. 캐시 아가씨가 구원의 투구 등의 책을 찢어버리고 히스클리프는 파멸의 넓은 길 일부를 발로 차서 구멍을 뚫어놨어요. 이런 짓을 하게 두다니 소름이 끼치는군요. 어이구 어른께서만 계셨더라면
제대로 혼을 내셨을 것을 이젠 계시질 않으니 난로가의 낙원에서 힌들리 오빠가 달려와서 우리들 중에 한쪽은 멱살을 잡고 또 한쪽은 팔을 잡아서 둘 다 부엌 안쪽으로 내동댕이 쳤다. 거기 있으면 영락없이 악마가 우리를 데려갈 거라고 조지프가 으름장을 놨다. 그러나 히스클리프는 갑갑해서 소젖을 짜는 여자의 외투를 빌려쓰고 벌판을 뛰어다니자고 했다. 참으로 재미있는 생각이다. 그렇게 되면 그 퉁명스러운 영감이 들어와 보곤 정말 자기가 말한 대로 악마가 우리를 데려간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 비가 오는데 뛰어나가더라도 여기보다 더 습하거나 춥지는 않을 테지. 캐서린의 그 계획은 실행했던 모양이다. 힌들리 오빠가 나를 이렇게 울게 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다 하고 그녀는 적고 있다. 머리가 아파서 베개를 베지도 못할 지경이다. 그리고 나는 눈물이 그치지 않았다. 불쌍한 히스클리프를 힌들리 오빠는 거지라고 부르며 우리와 함께 앉지도 못하게 하고 우리와 함께 식사도 못하게 한다. 그와 내가 함께 놀아서도 안 된다고 한다. 만약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를 쫓아내겠다고 위협한다. 오빠는 게다가 아버지가 히스클리프에게 너무 잘해주셨다고 책망을 하고 있다. 어떻게 감히 그럴 수 있는지, 그리고 히스클리프를 다시 그에게 어울리는 처지로 되돌려 놓겠다고 맹세한다. 편지를 읽고 나는 희미한 책상 위에서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다. 유령이 나오는 꿈을 꾸면서 잠을 잔 뒤에 나는 조심스럽게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헤어튼 원쇼가 눈을 치우기 위해 한 구석에서 삽을 찾으면서 무엇인가 손에 닿을 적마다 나지막한 소리로 기도라도 드리듯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히스클리프 부인은 벽난로 앞에 무릎을 꿇고 불빛으로 책을 읽고 있었다. 히스클리프는 나를 등지고 불 앞에 서서 불쌍한 질라에게 한바탕 퍼부어댄 참이었다. 질라는 때때로 일손을 멈추고 앞치마자락으로 눈물을 닦고는 분에 못 이겨 신음소리를 내곤 했다. 그러나 나는 오래 있지는 않았다. 나는 그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는 것을 사양하고 날이 새자마자 밖으로 나왔다. 이제는 바람도 한 점 없었으며 대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내가 뜰을 다 나오기도 전에 주인은 뒤에서 나를 불러 세우더니 황무지를 나와 함께 건너가 주겠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가 동행해 주어서 다행이었다. 왜냐하면 언덕의 등성이 너머는 온통 파도치는 흰빛 바다와 같은 구름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높아진 곳이나 들어간 곳이 지면의 높낮이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우리 두 사람은 거의 말을 주고받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스러시 크로스 저택의 울타리 입구에서 걸음을 멈추고 여기까지 왔으니 길을 잘못 들지는 않을 거라고 말했다. 우리들의 작별 인사는 그저 머리를 끄덕인 것뿐이었다. 그러고 나서 나는 나 자신의 판단력만 믿고 나아갔다. 문지기 집에는 아직 사람이 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문에서 저택까지의 거리는 2마일이었으나 숲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기도 하고 목까지 눈에 파묻히면서 걸어왔기 때문에 나는 아마 4마일은 좋게 걸었던 것 같다. 이러한 고생은 경험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아무튼 어떻게 헤맸던지 집에 들어섰을 때에는 시계가 12시를 치고 있었다. 그러고 보면 워셔링 하이츠에서 보통 다니는 길로 1마일에 꼭 1시간씩 걸린 셈이다.
인간이란 얼마나 허황한 바람개비같이 변덕스러운 존재인가. 세상 모든 교제를 끊으리라 결심하고 마침내 사람과는 일체 관계를 가질 수 없는 장소를 발견하게 된 내 행운에 감사한 나였지만 약한 인간인 때문인지 어두워질 때까지 우울과 고독과의 싸움을 계속하다가 결국은 손을 들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가정부인 딘 부인이 저녁 식사를 날라왔을 때 살림살이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구실 아래 내가 식사하는 동안 있어 줄 것을 부탁했다. 그리고 그녀가 정말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이어서 내 기분을 돋우어 주거나 그 이야기가 나를 잠들게 해줬으면 하고 바랐다. 여기 산 지가 꽤 오래됐지요? 하고 나는 말을 꺼냈다. 16년 동안이라고 했던가? 18년째예요. 마님께서 시집 오셨을 때 시중을 들려고 함께 왔으니까요. 마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는 주인께서 가정부로 두신걸요. 그랬군. 그러고 나서 잠시 이야기가 끊어졌다. 아무래도 그녀는 자기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고는 잘 짓거리는 사람이 아닌 모양이었다. 그런데 사실 그녀에 관한 이야기는 내게 별로 흥미가 없었다. 그러나 주먹을 양쪽 무릎에 놓고 불그레한 얼굴을 찌푸리면서 잠시 생각한 끝에 그녀는 불쑥 입을 열었다. 정말 그 이후로 세상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요? 하고 나는 대답부터 했다. 당신은 많은 변화를 무던히도 봤을 테지. 무던히 보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불행한 일도 하고 그녀는 말했다. 옳지. 이야기를 집주인 집안으로 돌리기로 하자 하고 나는 혼자서 생각했다. 이제부터 시작하기 알맞은 화제로군. 그 예쁘장한 어린 과부가 이구장 사람인지 또는 아마 대개는 그렇겠지만 그 무뚝뚝한 토박이 가족들이 친척으로 인정하지 않는 타지방 출신인지 어쨌든 그녀의 내력을 알고 싶군. 이런 생각에서 나는 딘 부인에게 히스클리프가 왜 스러시 크로스 저택을 세주고 위치로 보나 집으로 보나 훨씬 못한 곳에 살고 있는가를 물어보았다. 그에게는 이 저택을 관리할 만한 돈이 없어? 하고 나는 물었다. 천만에요. 하고 그녀는 대답했다. 돈이라면 얼마나 가졌는지 모를 정도로 많을 뿐 아니라 해마다 불어나는 거려. 정말이지 이보다도 나은 집에 살 만큼 돈이 많아요. 하지만 그분은 매우 구두쇠거든요. 설사 스러시 크로스 저택으로 이사올 작정을 했다가도 세드 좋은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들으면 몇백 파운드가 탐이 나서 이사올 모처럼의 기회를 놓치고 마는 거예요. 사람이란 세상에서 혼자 살면서도 그렇게 욕심이 많다니 이상하죠? 아들이 하나 있었던 모양이던데. 네, 있었어요. 죽었지만요. 그리고 그 젊은 부인, 히스클리프 부인이 그의 미망인이요? 네. 그 여자는 원래 어디 사람이요? 아, 그분은 돌아가신 이 집 주인의 따님이에요. 캐서린 린튼이 처녀 때의 이름이지요. 제가 키웠지만 불쌍하게도 히스클리프 부인이 이리로 옮겨와서 다시 함께 살았으면 하고 저는 정말 바랐어요. 아니, 캐서린 린튼이라고? 하고 나는 놀라 소리쳤다. 그렇다면 하고 나는 말을 계속했다. 그렇다면 원래 이 집 주인은 린튼이라는 사람이었어? 그렇죠. 그런데 그 언슈란 누구요? 히스클리프 씨와 함께 있는 헤어튼 언슈 말이요. 그들은 친척이요? 아니랍니다. 그분은 돌아가신 린튼 부인의 조카인 거려. 그러면 그 젊은 부인과 사촌간이란 말이요? 그래요.
게다가 그녀는 남편과도 역시 사촌간이었어요. 한쪽은 외사촌이고 또 한쪽은 고종사촌이었죠. 히스클리프는 린튼시의 누이와 결혼한 거예요. 워서링 하이츠에 있는 집 현관위에 언쇼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던데 그들은 오래된 집안이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리고 헤어트는 그 집안의 마지막 사람이에요. 마치 캐시 아가씨가 우리 집, 즉 린튼 집안의 마지막 사람인 것처럼. 워서링 하이츠에 가셨던가요? 물어봐서 죄송합니다만 캐시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듣고 싶어서요. 히스클리프 부인 말이요. 매우 건강해 보이고 아주 예쁘던데 하지만 행복한 것 같진 않더군. 가엾어라.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 집 주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느 편이냐 하면 몹시 거친 사람이더군. 딘 부인. 그것이 그 사람 성격 아니요? 거칠기는 톱니 같고 여물기는 차돌 같죠. 그분과 만나지 않을수록 좋아요. 그렇게 사나운 사람이 되기까지에는 필경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겪었을 거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게 있어? 그야 남의 둥지를 가로채는 뻐꾸기 같은 거죠. 그의 내력이라면 뭐든지 알고 있어요. 다만 어디서 태어났고 누구였으며 그리고 맨 처음에 그렇게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는지 하는 것은 모르지만요. 글쎄 헤어튼 도련님은 마치 털도 나지 않은 참새처럼 둥지에서 밀려난 셈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자기가 속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은 이 근방에서는 바로 그 불쌍한 도련님 자신뿐이에요. 그럼 딘 부인, 내게 그 사람들 이야기를 좀 해주시오. 잠자리에 들더라도 잠이 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대로 앉아서 1시간쯤 이야기를 해주시오. 네, 하고 말고요. 바느질감을 가지고 오겠어요. 그러면 원하시는 대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선생님은 감기가 드셨어요. 아까 보니까 덜덜 떠시던데요. 죽이라도 좀 드시고 감기를 몰아내셔야 해요. 그 충실한 가정부는 부산이 방을 나갔다. 그래서 나는 불에 더 가까이 쪼그리고 앉았다. 머리가 뜨겁고 몸은 싸늘했다. 더군다나 신경과 머리가 흥분되어 거의 바보처럼 되어 있었다. 그렇다고 기분이 별로 나쁘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오늘과 어제의 일들로 해서 심각한 결과나 생기지 않을까 다소 걱정스러웠다. 가정부는 얼마 안 있어 김이 나는 죽그릇과 바느질 바구니를 가지고 돌아왔다. 죽그릇을 벽난로의 안쪽 선반 위에 놓고 내가 이렇게도 사교적인 사람이란 것을 분명히 기뻐하면서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다. 제가 이곳에 와서 살기 전까지 하고 이야기를 해달라는 말을 기다리지도 않고 그녀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는 거의 늘 워서링 하이츠에 있었습니다. 저의 어머니가 헤어튼의 아버지인 힌들리 언쇼의 유모 노릇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늘 그 집 아이들과 같이 놀았습니다. 저는 또 심부름이나 건초를 만드는 것도 도왔고 농장에서도 누가 무엇을 시켜도 곧잘 하곤 했지요. 어느 맑은 여름날 아침 곡식을 걷어들이기 시작했던 때였나 봐요. 큰 주인 언쇼 씨가 여행을 떠날 차비를 하고 아래층으로 내려오셨죠. 조지프에게 그날 할 일을 말씀하시고는 힌들리와 캣이 저를 돌아보시면서 아드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자, 얘야, 난 오늘 리버풀에 가는데 무얼 사다 줄까? 가지고 싶은 걸 말해봐. 하지만 작은 물건이어야 해. 걸어갔다 걸어서 돌아올 테니까.
가는 길만 60마일이나 되거든. 그건 아주 먼 길이야. 힌들리 도련님이 바이올린이 좋다고 말하니까 그 어른은 캐시 아가씨에게도 물으셨어요. 캐시 아가씨는 6살도 채 안 되었지만 마구간에 있는 말이면 어느 말이라도 탈 수 있었죠. 그래서 말 째치기 좋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저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좀 엄하셨지만 마음이 좋은 분이셨으니까요. 저에게는 호주머니에 가득 사과와 배를 가져다 주겠다고 약속하시고는 자기 아이들에게 입을 맞추고 출발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분이 안 계신 사흘 동안이 아주 오랜 기간인 것처럼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캐시는 언제 돌아오시는 거냐고 자주 물었어요. 언쇼 마님은 사흘째 저녁 때에는 돌아오시리라고 생각하고 저녁 식사를 몇 시간이고 미루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돌아오시는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아 마침내 아이들은 대문까지 달려가 보는데도 지쳤습니다. 이윽고 날이 어두워졌어요. 마님께서는 아이들을 자게 하고 싶었지만 다들 자지 않게 해달라고 울상을 하고 졸랐습니다. 그런데 꼭 11시쯤 돼서 문고리를 조용히 울리면서 그 어른이 돌아오셨습니다. 그분은 껄껄 웃다가 끙끙 앓다가 하시면서 의자에 털썩 걸터 앉더니 피곤해서 죽을 지경이니까 다들 가까이 오지 말라 하시며 영국 전체를 준데도 다시는 그런 먼 길을 걷지는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게다가 마지막에는 혼이 났지 하고 그분은 둘둘 말아서 끼고 오신 외투를 펴보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내 평생 그렇게 난처했던 일은 없었어. 그러나 당신은 하느님이 주신 선물로 생각하고 받아야만 하오. 마치 악마에게서 물려받은 것처럼 얼굴색이 까맣기는 하지만 우리는 주인 어른의 주위에 모여 섰습니다. 캐시 아가씨의 머리 너머로 들여다보니까 그것은 누더기를 걸친 깨지지하고 머리가 새카만 아이였습니다. 걸을 수도 있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만큼 큰 아이였어요. 정말 그 아이의 얼굴은 캐시 아가씨의 얼굴보다도 더 나이 먹어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세워놓았더니 주위를 빤히 둘러보면서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말을 되풀이할 뿐이었어요. 나는 겁이 났고 그리고 언쇼 마님도 창밖으로 그 아이를 금방 내던질 기세였어요. 마님은 정말 펄펄 뛰시면서 집에도 먹여 살려야 할 아이들이 있는데 그 집시 자식을 어떻게 집에 데리고 올 생각이 들었느냐, 그 아이를 어떻게 할 작정이냐, 그리고 미쳤느냐고 따지셨죠. 주인 어른은 그 경위를 설명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정말 피로해서 녹초가 되셨고 마님은 딱딱거리고 계셔서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는 이것뿐이었습니다. 즉 언쇼 어른께서 리버풀의 거리에서 그 아이가 먹을 것도 없고 집도 없고 벙어리만큼이나 말도 못하는 것을 보고 누구네 아이냐고 물어보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누구의 아이인가를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고 돈도 가지신 것이 넉넉지 않은 데다가 시간도 넉넉지 않아서 돈을 쓰기보다는 곧 집으로 데리고 오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를 발견한 이상 내버려 두고 올 생각이 도저히 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었어요. 아무튼 마님도 투덜거리시다가 결국엔 잠자코 계셨습니다. 그리고 언쇼 어른은 제게 그 아이를 씻기고 깨끗한 옷을 입혀주어 아이들과 함께 자게 하라고 이르셨습니다. 힌들리 도련님과 캐시 아가씨는 소동이 가라앉을 때까지
옆에서 얌전히 보고 듣고만 있다가 둘 다 약속한 선물이 들어있는가 하고 아버지의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힌들리 도련님은 14살의 소년이었지만 아버지의 외투 주머니 속에서 산산이 부서진 바이올린 조각을 꺼냈을 때는 엉엉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그리고 캐시 아가씨는 낯선 아이를 돌보느라고 약속한 말재측을 잃어버렸다는 말씀을 듣고는 화를 내며 그 바보 같은 어린아이에게 이를 드러내고 침을 뱉곤 하였습니다. 그 덕분에 아버지한테서 버릇을 고치려고 한 대 톡톡이 얻어맞았죠. 두 아이들은 주워온 아이와 함께 자거나 심지어는 한 방에 같이 있기조차 반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그들보다 철이 더 든 것도 아니어서 다음 날엔 가버리고 없기를 바라면서 그 아이를 계단의 중간 마루에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러자 우연인지 언씨 어른의 목소리를 듣고 갔는지 그 아이는 언씨 어른의 방문까지 기어갔던 모양입니다. 그분이 방을 나오실 때 거기 있었던 것이었어요. 당장 그 아이가 어떻게 거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추궁을 했으며 저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비겁하고 인정머리 없다는 이유로 저는 그 댁에서 쫓겨났습니다. 히스클리프는 이렇게 해서 처음 그 집에 오게 된 것입니다. 저는 쫓겨났다 하더라도 아주 쫓겨난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았지요. 며칠 후 들어가 보니 그 아이는 히스클리프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릴 적에 죽은 그분 아드님의 이름이었지만 그 이름은 히스클리프에게는 그대로 이름이자 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캐시 아가씨와 그는 사이가 매우 좋아졌어요. 하지만 힌들리 도련님은 그 아이를 미워했고 솔직히 말해서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이를 골려주고 사뭇 고약하게 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때까지도 그것이 옳지 못하다는 것을 알 만큼 철이 들어있지 않았고 그리고 그가 놀림받고 있는 것을 마님께서 보셔도 그 아이를 위해서 말씀 한마디도 하시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히스클리프는 무뚝뚝하고 참을성이 많은 아이 같았습니다. 아마 학대를 받아서 굳세어졌겠지요. 힌들리 도련님에게 얻어맞아도 눈을 깜빡이거나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참았으며 저에게 꼬집혀도 어쩌다가 제 자신이 다쳤으니 남을 탓할 수 없다는 듯이 한숨을 들이쉬었다가 눈을 꿈뻑꿈뻑 할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히스클리프가 참고 있었기 때문에 언씨 어른은 입버릇처럼 애비 없는 불쌍한 자식이라고 부르신 그 아이를 자기 아들 힌들리가 괴롭히는 것을 보면 몹시 화를 내셨어요. 그분은 이상하게도 히스클리프를 좋아하셔서 그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나 믿으셨습니다. 하긴 그 애는 말수가 적었고 말하는 것도 되게 진실이기는 했습니다만 그래서 장난꾸러기이고 말갈령이어서 귀염을 받지 못한 캐시 아가씨보다도 그분은 그를 훨씬 귀여워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처음부터 히스클리프는 집안에 미움을 샀습니다. 2년도 채 못되어 언쇼마님이 세상을 떠나셨을 때 젊은 주인인 힌들리 도련님은 아버지를 자기 편이라기보다는 폭군으로 보게 되고 히스클리프를 자기 아버지의 애정과 자기의 특권을 가로채는 자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자기가 그러한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서는 점점 원한을 품게 되었어요. 저도 한동안은 도련님을 동정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홍역을 알아 제가 간호를 해야 하게 되고 동시에 한 사람 몫의 일을 떠맡아야 했을 때 저는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히스클리프는 위독할 정도로 아팠습니다. 가장 심했을 때는 제가 노상 머리맡에 있어줬으면 했습니다. 제가 무척 친절히 해준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지만 제가 할 수 없이 그렇게 해줘야 했다는 것을 짐작할 만큼 철이 들어있지도 않았을 겁니다. 어쨌든 그만큼 많이 간호를 받은 아이도 없었다는 것은 사실이었어요. 다른 두 아이들과는 너무나도 달라서 전처럼 편견을 가질 수는 없었습니다. 캐시 아가씨와 핸들리 도련님은 저를 몹시 괴롭혔지만 그는 불평 한마디 없이 양처럼 순했습니다. 그러나 얌전해서가 아니라 굳세어서 성가시지 않았던 것이었죠. 히스클리프는 살아났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힘입은 바가 컸습니다. 의사도 그렇게 말하면서 잘 돌보았다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 칭찬을 받고는 저도 기분이 나쁘진 않았고 또 그것이 히스클리프의 덕분이라고 생각하자 그에 대해 좀 더 친절하고 다정하게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힌들리 도련님은 끝까지 자기 편이었던 저까지도 히스클리프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래도 저는 히스클리프를 무턱대고 좋아할 수는 없었어요. 그는 돌이켜보면 귀여움을 받아도 고맙다는 얼굴 한번 하지 않는 그 무뚝뚝한 아이의 어떤 점이 좋아서 주인 어른께서는 그렇게도 좋아하셨는지 저는 때때로 이상한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히스클리프는 그의 은인에 대해서 불순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귀여움을 받아도 그것을 느끼지 못할 뿐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주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으며 또 자기가 무슨 말을 하기만 하면 집안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해주지 않을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한 예로 언쇼 어른께서 언젠가 장에서 망아지 2마리를 사다가 두 소년에게 1마리씩 주신 일이 생각납니다. 히스클리프가 그중 나은 망아지를 가졌는데 그것은 얼마 안 가서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핸들리 도련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을 바꿔줘야 해. 내 건 싫단 말이야. 만약 바꿔주지 않으면 내가 일주일에 나를 3차례나 때린 것을 너희 아버지한테 일러주고 어깨까지도 멍이 든 내 팔을 보여줄 테니까. 그러니까 핸들리 도련님은 혓바닥을 내밀어 보이고는 뺨을 후려 갈겼습니다. 당장 바꿔주는 게 좋을 거야 하고 그는 문간까지 도망을 치면서 끝내 우겼습니다. 그들은 마구간에 있었던 것이었어요. 너는 바꿔줘야만 할 거야. 게다가 내가 지금 맞은 것을 이야기하면 너는 나보다도 더 맞을 거야. 저리 비켜 개새끼 같으니 하고 힌들리 도련님은 소리를 지르고 감자와 건초를 다는 데 쓰는 저울추를 던지려고 했습니다. 던져봐 하고 히스클리프는 가만히 서서 대답했습니다. 만약 그걸 던지기만 하면 내가 아버지가 죽고 나면 나를 당장 쫓아내겠다고 으스대던 것을 일러 바칠 테야. 그 말을 들으면 아버지가 너를 당장 쫓아내지 않을지 두고 봐. 핸들리 도련님은 정말 그것을 던졌습니다. 그것이 히스클리프의 가슴에 맞자 그는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숨도 쉬지 못하고 하얗게 질려서 비틀거리면서도 또 일어났습니다. 만약 제가 말리지 않았더라면 그는 그대로 주인에게 가서 힌들리를 일러 바쳐 충분히 복수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망아지를 가져, 이 집시놈아 하고 힌들리 도련님은 말했습니다. 그놈을 타다가 떨어져서 목이라도 부러져라. 자, 그놈을 가져. 그리고 지옥에라도 떨어져. 이 거지 새끼야.
그리고 아버지의 물건을 모조리 다 가져. 그러나 뒤에 내가 마귀 새끼라는 정체만은 보여드리겠어. 자, 데리고 가. 그놈이 너를 골통이 나오도록 차죽이나 해라. 히스클리프는 가서 망아지를 풀어가지고 자기 마구간으로 옮겨놓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 망아지 뒤를 돌아가고 있을 때였어요. 힌들리 도련님은 한참 지켜려 댄 다음 히스클리프를 쳐 마루 발치에 넘어지게 하고는 자기가 바란 대로 히스클리프가 머리라도 채웠는지 어쨌는지는 보지도 않고 걸음아 날 살려라 하는 듯이 달아나 버렸습니다. 뜻밖에도 히스클리프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일어나서 그대로 자기가 마음먹었던 일을 해나갔습니다. 안장을 비롯한 모든 것을 바꾸어 놓고는 조금 전에 얻어맞아서 생긴 현기증을 가라앉히느라고 건초더미 위에 앉아 있다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그에게 멍이 든 것은 말 때문이라고 해두자고 파이르니까 그는 쉽게 말을 들었습니다. 원하던 것을 가진 바에야 어떤 이야기를 하든 별로 개의치 않았던 것이었어요. 그 정도의 일로는 좀처럼 불평을 하지 않기에 저는 정말 그가 복수심이 있다고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으시겠지만 저는 감쪽같이 속았던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언시 어른께서는 몸이 쇠약해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활동적이고 건강하셨지만 갑자기 원기를 잃으셨던 것입니다. 벽 난로가에 앉아 있게 되신 뒤로는 너무 심하게 짜증을 내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화를 내셨고 자기의 권위가 조금이라도 무시되었다고 생각만 하면 거의 발작을 일으킬 정도였어요. 그분이 귀여워하던 그 아이를 누가 업신여겨서 덤빈다거나 놀려주려고 할 때에는 특히 그러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누가 몹쓸 소리라도 하지 않나 하고 성화가 대단하셨습니다. 자기가 히스클리프를 귀여워하니까 모두 미워해서 혼을 내주고 싶어 한다는 생각이 머리에 박히신 듯 했습니다. 그것은 그 아이에게도 불리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서도 마음씨가 고운 사람들은 주인 어른에게 짜증을 내시게 하고 싶지 않아서 히스클리프에 대한 그분의 편애를 부채질했으며 그리고 그 부채질은 히스클리프의 오만과 나쁜 성미를 길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느 한도까지는 있을 수 있고 부득이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힌들리 도련님이 아버지 옆에 히스클리프를 골려대서 아버지를 화나게 하는 바람에 그 어른은 지팡이로 그를 때리려다가 마음대로 되지 않자 노기를 띠고 온몸을 부들부들 떠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부 목사님이 힌들리 도련님을 대학에 보내야 한다고 충고를 해서 언시 어른도 동의는 하셨지만 별로 마음이 내키시지 않았던지 힌들리는 쓸모없는 놈이니까 어디를 가도 제대로 사랑구실을 못할 거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화평해지기를 저는 정말 바랐습니다. 주인 어른께서는 착한 일을 하시고서도 도리어 고생을 하셔야 했던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그 어른의 노쇠와 병환이 가족의 불화에서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어른도 그렇다고 말씀하시곤 했지만 실은 역시 몸 전체가 노쇠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캐시 아가씨와 조지프 두 사람만 없었더라면 우리는 그냥 편안히 지냈을 것입니다. 주인의 영혼의 문제라든가 아이들을 엄격히 다스리는 일들로 그는 주인 어른을 몹시도 괴롭혀 드렸습니다.
주인 어른의 충동질에서는 힌들리 도련님을 망난이라고 생각하시게 하고 밤마다 빠뜨리지 않고 히스클리프와 캐시 아가씨에 대해 있는 이야기 없는 이야기를 늘어놓으면서 투덜거렸고 특히 언제나 캐시 아가씨의 이야기를 가장 나쁘게 말함으로써 언시 어른의 약점을 이용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캐시 아가씨에게는 어떤 아이에게서도 본 적이 없는 별난 버릇이 있었습니다. 아가씨는 우리 모두를 하루에 50번이나 아니 그 이상씩 화를 내게 했습니다. 아침에 아래층에 내려와서 저녁에 자러 갈 시간까지 단 1분도 그 아가씨가 일을 저지르지 않으리라고 안심한 적은 없었습니다. 아가씨는 항상 들뜬 기분으로 지겨러대고 노래를 부르다간 깔깔 웃고 자기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가시게 굴곤 했습니다. 이렇게 걷잡을 수 없는 말갈량이기는 했지만 아가씨는 그 근방에서는 가장 눈이 아름답고 앳된 웃음을 웃고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순진하고 악의도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단 누구를 정말 울려놓고도 되게 그 옆에서 사과하고 달래면서 붙어 있었기 때문에 도리어 아가씨를 위로하기 위해 이쪽에서 울음을 그쳐야만 하는 판이었으니까요. 아가씨는 히스클리프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아가씨에게 줄 수 있는 제일 큰 벌은 히스클리프와 떼어놓는 일이었어요. 그래도 아가씨는 우리들 중에 어느 누구보다도 히스클리프 때문에 꾸중을 들었습니다. 놀이를 할 때면 어린 안주인 노릇하는 것을 무척 좋아해서 함부로 손을 놀리며 동무들에게 명령을 하곤 했답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였지만 저는 얻어맞는다든가 명령을 받는다는 것은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바른 말을 하곤 했지요. 그런데 언시어 어른은 어린아이들의 농담을 이해하지 못하셨고 아이들에게 언제나 엄격하시고 어렵게 대하셨습니다. 캐시 아가씨는 또 자기대로 아버님이 병약해지신 후부터는 건강하실 때보다 더 화를 잘 내시고 참을성이 없으신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화를 내어 꾸짖으면 아가씨는 재미가 나서 더 화를 돋우곤 했습니다. 우리가 모두 함께 꾸짖어도 태연히 건방진 얼굴을 하고 척척 말대꾸를 했습니다. 조지프가 종교적인 저주를 퍼부어도 농담으로 만들어버리고 저를 갑갑하게 만들고 바로 아버지가 가장 싫어하는 짓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분은 정말이라고 생각하셨지만 아가씨는 일부러 거만을 떨어서 아버지의 친절보다도 자신의 거만이 히스클리프에게는 더 효력이 있고 히스클리프는 자기 명령이면 무엇이든지 하지만 그분이 시키는 것은 마음이 내킬 때에만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온종일 될 수 있는 대로 못되게 굴다가 아가씨는 밤이 되면 때때로 죄를 씻으려고 아버지한테 응석을 부리러 가기도 했습니다. 아니야, 캐시 하고 그 어른은 말하곤 했습니다. 나는 너를 귀여워할 수가 없어. 너는 내 오빠보다도 더 나빠. 저기 가서 기도를 드리고 하느님께 용서를 빌어. 어머니와 나는 너 같은 아이를 기른 것을 뉘우치지 않으면 안 되게 될까 싶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가씨는 처음에는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상 그렇게 푸대접 받는 동안에 아무렇지도 않게 느끼게 되어 제가 옆에서 잘못한 일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용서를 빌라고 하면 도리어 깔깔 웃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언시 어른이 이 세상의 근심을 잊으실 때가 왔습니다. 그분은 10월 어느 날 저녁 노변의 의자에 걸터 앉은 채 조용히 돌아가셨습니다.
집 주위에서는 거센 바람이 불어대고 굴뚝 속에서도 바람이 윙윙거리고 있었습니다. 소리는 거센 폭풍 같았지만 춥지는 않았으며 우리는 모두 한데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벽난로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열심히 뜨개질하고 있었고 조지프는 테이블 가까이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캐시 아가씨는 몸이 불편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가씨는 아버지의 무릎에 기대고 있었고 히스클리프는 캐시 아가씨의 무릎을 펴고 방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주인 어른이 잠이 드시기 전 아가씨의 고운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렇게 얌전히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분은 무척 기뻐하셨으니까요. 캐시야, 너는 왜 항상 이렇게 얌전히 있을 수가 없니? 그러자 아가씨도 그분의 얼굴을 쳐다보고 웃으면서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왜 항상 저를 무섭게만 대하시죠? 그러나 그 어른이 다시 화를 내지는 않을까 염려하여 그 아가씨는 그 손에다 입을 맞추고 주무시도록 노래를 불러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나직한 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이윽고 아가씨가 잡고 있던 그분의 손이 툭 떨어지고 고개도 앞으로 푹 수그러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가씨에게 잠이 깨시면 안 되니까 잠자코 움직이지 말고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꼬박 반 시간 동안을 생쥐처럼 소리를 죽이고 있었어요. 만약 조지프가 성경을 읽고 나서 기도를 드리고 주무시도록 주인 어른을 깨웠어야만 하겠다고 말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더 오래 그렇게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조지프가 앞으로 나아가서 주인 어른의 이름을 부르고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러나 주인 어른은 움직이려 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촛불을 들고 그 어른을 살펴보았습니다. 조지프가 촛불을 놓았을 때 저는 무엇인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두 아이의 팔을 잡고 위층에 가서 자요. 큰 소리는 내지 말고요. 오늘 밤에는 둘이서만 기도를 해야 된답니다. 조지프는 할 일이 있으니까요 하고 속삭였습니다. 난 먼저 아버지에게 안녕히 주무시라고 인사를 드릴 테야 하고 캐시 아가씨는 우리들이 말릴 새도 없이 그 어른의 목을 껴안고 말했습니다. 가엾게도 아가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발견하고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히스클리프,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리고 그들은 둘 다 함께 애절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그들과 함께 소리를 내어 몹시 울었습니다. 그러나 조지프는 우리더러 무슨 생각을 하기에 천국에서 성자가 되신 분을 그렇게 울부짖느냐고 묻는 것이었어요. 그는 저에게 외투를 걸치고 기모튼으로 달려가 의사와 목사님을 불러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의사나 목사님이 온들 무슨 소용이 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비바람 속을 달려가서 의사만을 모시고 돌아왔습니다. 목사님은 다음날 아침에 오시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동안의 경위에 대한 설명은 조지프에게 맡겨두고 저는 아이들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이 조금 열려 있어 그들이 자정이 지났는데도 자지 않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까보다 조용히 하고 있어서 제가 위로할 필요는 없었어요. 두 아이들은 저 같으면 생각도 못할 영리한 생각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목사님도 그들이 순진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려낸 만큼 아름다운 천국은 그려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대학에 다니는 힌들리 도련님이 장례식 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놀라고 이웃 사람들도 여기저기에서 수군거렸지만 도련님은 색시를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그 색시가 어떤 신분인지 어디 태생인지는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아마 자랑거리가 될 만큼 돈이나 이름도 없었던가 보죠. 그렇지 않으면 도련님이 그 결혼을 아버지에게 감추었을 리가 없습니다. 색시는 자기 때문에 집안을 시끄럽게 할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 집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띈 모든 물건과 장례식 준비며 거기 와 있는 문상객들을 빼고는 주위에 벌어진 모든 일들이 그녀에겐 신기하게만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사람들을 보면 무서워 죽겠다고 히스테리